뉴욕, 월스트리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모이는 이 거리에 최근 이상한 줄서기가 시작됐습니다.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미국의 간판 인공지능 기업들이 줄지어 상장을 준비하는 와중에 그 행렬 한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끼어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입니다.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한국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금이 필요했다면 국내 증시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3월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라는 형태로 나스닥에 직접 상장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실제 거래가 시작될 수 있고 조달 규모는 발행 주식의 2.5% 안팎, 많게는 수십조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칩을 가장 많이 사가는 손님,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한때 이 회사의 공장 증설 비용을 자기들이 나눠서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반길 제안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설비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돈을 구하기로 했고 그 돈을 구하러 가는 곳이 다름 아닌 미국 자본시장이었습니다. 빅테크의 돈은 거절하고 빅테크의 앞마당인 뉴욕 증시에서는 돈을 받겠다는 이 행보.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적인 선택 뒤에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왜 월가의 큰손들이 설계도 한 장 없는 메모리 제조사에 줄을 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진출이라는 사건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패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10수년간 반도체 산업의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2010년대 이후 반도체 산업의 주인공은 명백히 설계기업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처럼 직접 공장을 짓지 않고 칩을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시장의 가치를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설계도만 그리고 실제 생산은 대만이나 한국 같은 제조기지에 맡기는 분업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설계자는 브랜드와 마진을 갖고 제조자는 박리담회로 물량을 채우는 하청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도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설계기업의 주가는 끝없이 올랐고 메모리나 파운드리 같은 제조기업의 주가는 늘 저평가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도 이 구도 속에서 굳어진 말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결국 누군가의 설계를 찍어주는 공장이라는 인식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설계도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단순히 빠른 연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연산 칩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HBM은 설계만으로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를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그 사이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하는 고난도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공정에서 수율, 즉 분량 없이 만들어내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설계해도 그 옆에 붙일 HBM을 제때 충분한 양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칩 자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즉 설계자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을 실제 물건으로 바꿔줄 수 있는 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손을 쥔 곳이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제조사입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디자인하는 쪽에서 실제로 찍어내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왜 5년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5년 전에는 인공지능 모델의 규모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HBM이라는 메모리 자체도 시장에서 변두리 품목이었고 빅테크들은 메모리 공급에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HBM 공급이 전체 인공지능 산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병목 지점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의 메모리 제조사에 투자 분담을 제안하고 지분 결합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이라면 차라리 그 자원에 발을 걸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이 짚은 시각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이터는 SK하이닉스가 뉴욕 증권거래소 대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선택한 배경으로 AI 서버용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종 특성이 나스닥에 몰려있는 투자자층과 더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받아 보도한 여러 매체들은
올해 하반기 미국 자본시장에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업 공개가 몰리는 흐름 속에서 월가의 자금이 이제는 설계 기업을 넘어 실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월가의 새로운 투자 수요와 한국 제조사의 자본 조달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사건으로 읽힙니다. 설계자의 시대에서 제조자의 시대로 권력의 축이 옮겨가는 그 길목에 SK 하이닉스가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옮겨간다고 해서 그 권력을 누구나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메모리 제조사에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동시에 빅테크들이 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 새로운 병목 구간에서 한국이 어떻게 등장했고 빅테크들은 이 병목을 어떻게 풀어내려 하는가입니다. 이 권력 이동의 또 다른 단면은 투자자들의 셈법이 바뀌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과거 월가의 반도체 투자는 대부분 팹리스, 즉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을 향했습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과 재고 리스크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제조업보다 마진율이 높고 자산이 가벼운 설계 기업이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통념이 흔들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기업, 첨단 패키징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아이디어와 설계 역량만으로는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희소한 자산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메모리 제조사가 가진 입지는 한층 더 특별해집니다. 파운드리나 패키징 설비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지만 한번 구축되고 나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자가 동일한 수준의 설비를 갖추는데도 수년이 걸리고 그 설비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뽑아내는 데는 다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자본만 있다고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높은 진입 장벽이 역설적으로 한국 제조사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빅테크가 아무리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간이라는 변수만큼은 돈으로 단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짚어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정말로 메모리 제조사에 투자를 분담하겠다고 나선 진짜 목적이 단순한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그 제안 안에 다른 셈법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빅테크들이 한국 메모리 기업에 투자 분담을 제안한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설명은 단순합니다. HBM 공급이 부족하니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빅테크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요처가 직접 돈을 보태준다면 재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설비 투자에 자금을 댄다는 것은 그 설비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배분권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지분결합 형태로 발을 걸치게 되면 메모리 제조사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글로벌 빅테크들은 SK 하이닉스의 HBM 전용 생산 라인 구축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노광 장비 구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안의 본질이 결국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보태는 대신 결정권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자금 조달 경로, 즉 나스닥 ADR 상장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풀립니다. 만약 특정 빅테크의 자금을 받아들였다면 향후 생산 능력의 일부가 그 빅테크의 우선 배정권 아래 묶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고객사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형 고객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상장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부터 분산된 자금을 조달하면 어느 한 고객사에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빅테크의 하청기지로 남기를 거부하고 용인 클러스터와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같은 독자적 제조기지를 자기 힘으로 확충하려는 전략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거절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빅테크들이 특정 제조사에 의존하는 상황을 불편해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들의 최신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제품의 검증 작업에서 오히려 가장 앞선 진척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을 등에 업고 미국 내에 첨단 패키징 시설을 새로 짓는 등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독자 노선을 택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마진과 의사결정권을 지키는 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빅테크들이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의 선택이 무조건 유리한 결과만 낳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이번 ADR 상장이 기존 주식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지분 희석을 우려하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 뒤에는 기존 주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공급망의 진짜 병목이 드러납니다. 빅테크가 물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 다른 곳이 당장 같은 수준의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HBM 제조 공정에서 핵심이 되는 패키징 기술, 이른바 MRMUF 공정은 단순한 설비 투자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고 그 사이에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소재와 공정 노하우가 오랜 시간 누적되어야 안정적인 수율이 나옵니다. 경쟁사들이 동일한 설비를 들여놓더라도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차이가 바로 한국 제조사가 가진 진짜 협상력의 원천입니다. 다시 말해 빅테크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의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시차가 존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곳에 시장의 신뢰가 집중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병목이 만들어낸 시장의 공백이고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자리에 지금 한국 기업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자신들의 제품 출시 일정이 메모리 공급사의 생산 계획에 종속되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아무리 빨리 설계해도 그 옆에 붙일 HBM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신제품 출시 자체가 미뤄집니다. 이는 곧 경쟁사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투자 분담과 지분 결합 제한은 바로 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그러나 동시에 메모리 제조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양면적 시도였던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SK 하이닉스의 거절은 단기적인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상력 계산에 가깝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특정 고객사에 생산 일정의 우선권을 내주는 전례가 생기면 이후 다른 고객사들도 동일한 수준의 특혜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고객사와의 관계가 개별 협상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에 끌려가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느 한 고객사에도 생산 능력의 통제권을 내주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재원을 특정 고객사의 호의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이라는 더 넓고 분산된 곳에서 끌어오겠다는 것이 이번 나스닥 상장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숨겨진 이해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정말 원하는 건 단순히 물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안정적인 공급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성이라는 가치는 과연 기술력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이 지점에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신뢰자산입니다. 흔히 반도체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기술력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가 장기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약속한 물량을 약속한 시점에 어김없이 내놓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납기 신뢰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생산 일정이 흔들리거나 정치적 변수로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다면 빅테크는 그 기업의 핵심 부품 공급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사의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적기 공급하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술 스펙의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세대 제품 단계에서도 일정에 맞춰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실행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실행력이야말로 가장 희소한 자산입니다. 기술 로드맵은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그 로드맵을 실제 생산 일정과 어긋남 없이 맞춰내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신뢰 자산은 곧바로 자본시장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한국 메모리 기업의 주가가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비해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실적과 생산 능력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로 접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만 상장된 상태에서는 글로벌 인덱스 펀드나 대형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담아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ADR 상장은 이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도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에서 직접 평가를 받고 글로벌 ETF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실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정당한 몸값으로 바꿔내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가에서 짚는 수치를 보면 이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SK 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 PER은 약 6에서 7배 수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경쟁사 마이크론의 11배 안팎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같은 사업,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도 단지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의 2배 가까운 평가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처방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 같은 업종의 미국 기업과 나란히 비교당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더 이상 한국이라는 지역적 변수를 핑계로 낮은 점수를 줄 명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 전략에는 분명한 청구서도 함께 따라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자국 내의 패키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을 넘어선 외교적 안정성 비용이 자리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반도체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 둔다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미국 인디애나 공장 투자처럼 본래 한국 내에서 처리했을 투자금이 해외로 분산되는 비용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 내 일자리나 생산 거점의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 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라는 보상을 얻는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경쟁 구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 자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등에 업고 추격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시장의 또 다른 강자로서 최근 차세대 HBM4 제품의 검증 작업에서는 오히려 가장 앞선 진척을 보이며 점유율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짚어야 할 변수는 글로벌 인덱스와 ETF 편입이 갖는 의미입니다. 나스닥의 ADR 형태로 상장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거래소에 이름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패시브 펀드와 인덱스 추종 자금이 자동으로 이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담아가게 되는 구조에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능동적으로 한국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액티브 펀드만이 아니라 그런 분석 없이도 기계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새롭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통로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안정적인 수요층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 안에만 머물러 있던 자금 조달 창구가 전 세계 자본이 자동으로 흘러드는 창구로 확장되는 셈입니다. 장기 경쟁 구도로 시선을 넓혀보면 이 싸움이 단순히 한 차례의 기술 우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자국 우선 조달 기조를 등에 업고 HBM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며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우위를 지켜내려면 단순히 한 세대의 제품에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속적으로 적기 공급을 이어가는 누적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외교적 안정성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수들이 합쳐져 생산 능력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제조업 용어를 넘어 외교, 자본, 기술이 뒤섞인 복합적인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결국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본시장에서의 협상력이자 외교적 지렛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변수는 무엇일지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설계 중심의 산업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사이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새로운 병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병목을 메울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한국 제조사의 투자 분담과 지분 결합을 제한해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진입해 독립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이 바로 신뢰자산의 자본화, 즉 그동안 쌓아온 생산 능력과 납기 신뢰성을 정당한 기업 가치로 환산받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상장이 실제로 성사되는 과정에서 공모 규모와 초기 주가 흐름이 시장의 평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메모리 기업을 단순한 사이클 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하는지가 처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3년 단위로 보면 빅테크들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가 실제로 얼마나 진척되는지 그리고 한국 제조사가 차세대 HBM 세대 교체에서도 계속 적기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추격 속도가 어디까지 좁혀지는지가 지금의 협상력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우위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5년 단위로 보면 지금 구축되고 있는 미국 내 패키징 인프라가 단순한 비용 부담을 넘어
장기적인 협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내 연구개발 생태계가 다음 세대 기술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인력과 소재 기반을 갖추는지가 판세를 가를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전망은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과 기술 경쟁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고 지금의 우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의 무게와 그 카드를 어떻게 다음 패로 이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라는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약속한 시점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산업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설계도를 실물로 바꿔낼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지난 몇 년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셈입니다. 이 거시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그래서 이 기회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회성 호재로 소비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음 단계의 산업 생태계로 키워낼 것인가입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것은 메모리 제조라는 단일 품목에서의 우위입니다. 하지만 이 우위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주변에 패키징 소재, 정밀 장비, 첨단 패키징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과 연구 생태계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다음 세대 기술 경쟁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비단 대기업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첨단 패키징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산업에 발을 들이려는 다음 세대 인재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진입의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부분입니다. 메모리 대기업 하나가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해서 그 효과가 한 회사의 주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패키징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기업, 정밀 측정 장비를 만드는 중소장비사,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엔지니어들까지 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자본시장의 재평가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이 준 협상력은 결국 시간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고 경쟁사들이 그 시간 차이를 좁혀오는 순간 지금의 우위는 빠르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과제는 단순히 현재의 점유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기술, 다음 세대 패키징 공정에서도 동일한 시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의 양성이 결국 이 격차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제조 인프라가 곧 협상력이 되고 그 협상력이 자본시장에서의 정당한 평가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한국이 다음 1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시대에서 제조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한국이 쥔 카드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키워낼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에서 한국이 지금의 생산 능력 우위를 다음 세대 기술 패권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시각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